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부쩍 정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아닌 게 아니라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여성 공천 우선 할당제나 비례대표 우선 순위 등을 통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왔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성의 정치 참여와 과제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김경래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 정책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민철 사단법인 광주마당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김보현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요. 사실 초창기에 여성의 정치 참여는 참정권 획득에 가장 큰 목표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먼저 시작하면서 이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진숙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 참여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자 어쩌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계층과 계급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저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인구 대비 지금 여성의 의원들의 비율이 굉장히 좀 좁죠. 이것은 여성을 누가 대표할 것인가 대표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여러 다양한 세력들의 자기의 이해 요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성의 정치인의 대표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측면을 저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요즘에 국회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염증을 많이 느끼고 정말 싸움밖에 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껏은 남성이 주도해왔던 정치입니다. 권력투쟁이라든가 부패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 양극화의 이 부작용을 심지어 폭력까지 난무하는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 왔는가.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혐오감과 불씨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후의 사회가 돌봄이라든가 모성애 그리고 보살핌 소위 저희들은 그걸 여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성성은 결국은 부드럽고 어떤 깨끗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 참여는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강조에서도 AI 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4차 혁명입니다.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움보다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고 있는 인적 자질인 어떤 감성, 융합, 조율, 소통 이런 것들은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굉장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들의 어떤 고차원적인 이런 상위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어떤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것, 그 시대에 부합되는 것이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연구 통계에서 보면 어떤 법령과 지도에도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차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양성 불평등인 요소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대비의 여성의 어떤 대표성 문제, 그다음에 뭐 4차 혁명까지도 얘기해 주셨지만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 그다음에 양성 불평등 이런 모든 거에 이제는 여성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혹시 김보현 정책실장께서는 좀 더 덧붙여서 여성의 정치의 어떤 대표성,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여성 정책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게 이제 국제적 추세인데요. 네. 그런 어떤 국제적 흐름에 비춰봤을 때도 저희 나라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좀 암담하고 사실은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전 세계 193개국 중에 121입니다. 전 세계 평균 24.3%인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1%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겨우 51명이 여성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고요. 지금 저희가 어떤 그런 여성의 정책 참여 진출 확대라는 그런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히 반성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고 요즘에 국제적인 아까 이슈라고도 말씀해 주셔서 정치 영역에서도 조금씩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활동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스스로 이렇게 정치를 좀 해보겠다라는 어떤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김경래 정책위원께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왜 필요한지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죠. 여성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이게 이제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좀 더 붙여서 이것이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인류 진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19세기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도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은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네. 투쟁을 해서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뭐냐면 단지 우리에게 투표권을 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영화 서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삶과 투쟁 과정이 펼쳐져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줘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논리로서 여성들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합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왜곡된 편견들이 영화 도입부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여성에 대한 편견과 또 그만큼 남성의 판단에 의해서 여성들은 그걸 따라야 된다라는 어떤 여성의 종속과 배제, 차별 뭐 이런 것들이 뭐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 뭐 전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여성이 근대 사회에 함께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배제와 차별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그 참정권 운동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여성들의 민의 그러니까 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 민주주의와 인류 진보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표적인 여성 참정권 운동가였던 거의 지도자였었죠. 참정권 운동에 에멀린 팬커스트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좀 인용을 하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에 의한 불평등이야말로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가장 최대의 적이다. 그 말을 좀 명심하고 이번 21대 총선거에서 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표권, 참정권, 또 여성의 정치 참여 나아가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여성의 편견, 뭐 성평등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좀 더 큰 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민철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죠. 김경래 박사님께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치가 참 좋은 것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50대 남성 이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그 좋은 것을 좀 같이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과 청년이 이 정치라고 하는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저는 어쨌든 좋은 일이다라는. 그러니까 정치는 좋은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 발전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아까 전진숙 행정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여성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하고 다른 어떤 관심사, 문화, 자질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런 역량을 정치 발전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좀 쓰려면 정치에 여성의 참여가 좀 늘어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정치는 여성에게 좋은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국의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똑똑하고 건강하고 자존감 높은 시민은 지배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민주주의에 이런 시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똑똑하고 건강하고 자존감 높은 시민은 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저는 정치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성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정치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치에도 여성의 역량은 좋은 것이고 여성에게도 정치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그 정치에 있어서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참여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권장하고 있는 추세여서 유엔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적어도 30%까지는 확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가 실현되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도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여성들도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좀 더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김보현 정책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물론 변화가 일어났지만 현실적 한계도 뚜렷합니다. 네. 그러나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제도를 개선하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006년에 이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하고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가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 그 정당에 공천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게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결과 지난 2005년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30% 여성 공천 공고 조항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네. 저희 민주당이 기초의 지역구 여성 공천률을 38%를 저희들이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를 바꾸면 현실이 변화가 된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성의 정책 진출도 우리가 어떤 제도 개선에 집중할 것인가. 지금 현재 핵심적인 사항은 여성의 정치적 진출의 공고 사항을 강제 조항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게 당면한 여성 정치 참여 실현의 중요한 과제로 저는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주주의 정치 실현과 여성의 정치 참여,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 그 김경래 정책위원께서도 좀 더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네, 김보현 실장님께서 좀 현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역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때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여성 의원 비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다 뭐 이런 말씀들까지 일부에서는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선언하면서 혁명을 통해서 근대 사회를 열어 제꼈던 프랑스에서도 아시다시피 1848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그러니까 참정권을 부여했던 것은 1944년이었거든요. 네. 거의 한 세기가 지나서 여성에게 선거권을 줬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비율, 여성 그 의원 비율 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만약에 그걸로만 본다면 뭐 성장한 거 사실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된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프랑스의 참정권 획득 그 한 세기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하고자 하는 건 실질적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고 실질적인 아까 제가 프랑스 혁명 초창기에 주장했었던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성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평등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됐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퀘스천 마크를 치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여성 의원 수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여성의 삶의 질이
그다음에 현재 한국 사회 성평등이 실제로 실현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우리의 과제, 이 여성 참여 확대에 대한 우리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고요. 아까 이민철 이사장님이 왜 여성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하나 더 덧붙이자면 김보연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법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법 제도라든가 일상적인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그만큼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아까 법제도 개선을 통한 이것과 함께 일상에서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여성 의원들을 진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 스스로가 일상의 정치를 해 나갈 때, 좀 더 성평등한 사회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상의 정치를 해 나갈 때 실질적으로 성평등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일상에서의 여성의 정치 참여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치 참여의 비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정말 여성의 권익과 삶의 질이 그렇다면 향상됐는가를 고려했을 때는 아직도 우리가 남겨진 중요한 숙제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 좀 노력해야 하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일상의 정치 참여라는 말까지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성들이 좀 더 그러면 과거에 수동적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 보면 지금은 좀 더 적극적이고 스스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역할도 그만큼 변화하고 확대된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민철 이사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 또 역할도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건데요. 저는 이제 가끔 그 신문이나 이제 뉴스에 보면 그 행사 끝나면 기념사진 찍잖아요. 네. 기념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사회가 아직 멀었구나. 아까 이제 뭐 의원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진을 보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온통 남자이거나 네. 또 이렇게 오늘 같은 토론회는 굉장히 이상적이죠. 여성이 3분, 남성이 2분. 근데 또 토론회를 보면 패널의 대부분이 또 남성이거나 그런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여성 정치 파티 가보니까 구청장이나 또 하여간 주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은 또 남성, 또 시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실국장들,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또 대다수는 남성. 그러니까 어떤 그 제도에 의해서 여성 의원들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남성 지배적인 구조가 만연돼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전진숙 행정관께서도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 이제 변화되고 확대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세 분 다 전체적으로 여성 활동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다고,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경래 정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양적인 학대와 질적인 학대가 동시에 같이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 경제 포럼이 2018년에 발표한 글로벌 남녀 격차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45개국 중에 115위입니다. 그만큼 남녀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저희들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을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한 국가 내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격차를 4개 영역으로 나눠서 지수를 측정하는데 그 4개 영역이 경제, 정치, 교육, 보건입니다. 전체적인 정치적인 고난 내에서는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격차가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과 보건 부분에서 보다는 정치와 경제 부분, 우리가 이제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데요. 단적으로 정치적인 이 고난 내를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얼마만큼 여성들에게 고난을 부여하는가 하는 걸 봤더니 글로벌 평균 지수가 0.223 정도예요. 네. 굉장히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 글로벌 평균보다 훨씬 낮은 0.134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순위가 92위 정도에 멈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더 나아가서 의회에서 얼마만큼 이 여성 지수가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0.25%, 여성 장관은 더 낮아서 0.1 정도 이 정도의 수준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여권 신장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제도와 정책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거나 그 결정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자기 의견을 필요가는 부분들이 여전히 낮은 거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적으로는 조금씩 성장을 해왔지만 그 질적인 성장에서 중요한 걸 결정을 할 때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제 여전히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보스 포럼의 남녀 격차 지수를 언급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남녀의 어떻게 보면 그런 일정 부분의 결정권에 있어서는 특히나 여성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현재 여성의 정치 참여의 현황을 좀 더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김보연 정책실장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기초의원은 현재 여성이 30%를 넘었습니다. 광역의원은 약 20%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17%가 여성으로 그 어떤 이런 여성의 정책 진출이 가시적으로 조금 나아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부분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제도의 개선에 기인한 바 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역구의 여성 공천제도의 제도 개선입니다. 지역구 여성 후보 30% 할당에 대해서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여성 후보자 30%를 권고한다가 아니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구를 안전, 경합, 열세로 나누어서 여성 후보 비율을, 이건 외국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저희 헌법 11조 1항이 그 남녀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떤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소극적 해석에 그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역사적 과제는 소위 남녀 동수의 원리가 헌법에 명시돼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공무 단임에 있어서 남녀 동수의 원리가 적용되고 확대돼야 된다. 이것의 출발은 그 어떤 정치적 진출에 있어서도 남녀 동수의 원리가 확대되는 게 이게 중요한 궁극적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1단계로 공직선거법 개정운동, 2단계로 남녀 동수의 원리에 근거한 헌법 개정운동으로까지 저희가 이 운동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부족한 비율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전진숙 행정관께서 이 부분 좀 더 얘기해 주시죠. 김보리 시장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조금 저는 좀 촘촘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총 96명의 역대 광역자치단체장이 나왔습니다. 후보로. 이제 근데 지금 현재 올해 작년 2018년에 지방자치선거를 했잖아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역대 기초자치단체장은 총 1378명 중에서 단 21명에 불과한 1.52%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광역단체장도 그렇고 기초단체장도 그렇고 중요한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여성들이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 현재 현실인 거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성은 20대 국회의원 19대 이렇게 넘어오면 19대 20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성의 국회의원은 17.1%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진국의 평균은 24.3%예요. 유엔도 30%를 지금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 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포함을 해서 경제협력개발 OECD에서 국가에서도 2015년에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32.5%였어요. 근데 한국은 고위공무원 대표성이 6.7%. 2018년 이거는 통계인데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들의 고위직을 넓히고 각종의 장관도 그렇고 실은 청와대 내부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지방자치 안으로 들어오면 지역으로 들어오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은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남성의 주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요. 여전히 사회적으로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고위직이라고 하는 직급의 뭔가 결정 권한은 남성이고 하부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저희들 시민들 의식 속에서 더욱더 바꿔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이건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수치들을 이제 언급해 주셔서 좀 전에 이제 지역의 경우도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좀 궁금한 게 광주 지역은 그렇다면 이 여성 정치 참여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김경래 정책위원께서 혹시 그런 정보를 좀 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뭐 아까 실장님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광주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네. 비율들을 보면 한 35%, 34% 각각. 네. 그래서 뭐 시의원 23명 중에 8분, 그다음 구의원 68명 중에 23분 네.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성인지 통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까 뭐 국제사회에서도 얼마나 각 나라별로 양성이 평등한가를 네. 볼 수 있는 지표 지수들이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있고 그 한 나라 안에서 지자체별로 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 지수들을 할 때 여성의 정치 대표성 하면 이제 항상 이 의원 비율로 일차적으로는 의원 비율로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광주가 사실은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봤을 때 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제 광역 지자체별로만 비교해 보면.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국회의 여성 의원의 비율은 17%고요. 지금 지자체의 여성 의원들의 비율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좋게 표현하면 지자체는 생활 정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의원 비율이 많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좀 역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가의 모든 제도나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전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입법 활동을 하는 기관은 어찌됐건 국회입니다. 네. 이제 이건 뭐냐면 아까 여러 영역에서 소위 의사 결정권을 갖는 위치에는 남성이 있고 또 뭔가 이제 그 의사 결정권에 따라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실천하고 뭐 부차적으로 이렇게 보완해주고 뭐 이런 역할은 여성들이 하고 그래서 우리 정치권 안에서도 사실 국회에서의 여성 의원 비율은 적고 지자체의 여성 의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뭐 이것도 많은 건 아닙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들이 또 그런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소위 말하는 아까 뭐 다보스 포럼 지표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 의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성별 격차는 낮고 성평등 지표 지수는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던 나라 뭐 프랑스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어디냐면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의 여성 의원 비율 지금 38.33% 그러니까 거의 40%대에 육박하고요. 우리가 소위 성평등 지수 지표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 40%를 이미 넘었습니다. 네. 여성 의원 비율이. 그리고 그 나라들이 실제로 국제의 성평등 지표 지수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시사할 수 있는 바는 여성 의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단지 여성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이제 성평등 사회로 가는 네. 하나의 어떤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 지수나 뭐 현황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민철 이사장께서도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앞에서 이제 뉴질랜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뉴질랜드가 이제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 뒤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번에 이따가 뭐 다시 또 논의가 네. 되겠지만 굉장히 여성 정치 참여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고요. 앞에 이제 현황 그 시의원, 구의원 이제 현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성 시의원 비율이 지금 30% 23명 중에 8분인데 지난번 이제 시의회 1년 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본 거죠. 1위, 2위, 3위 뭐 이렇게 발의 숫자, 시정 질의 뭐 이런 걸 소위 말 성적 평가를 한 거죠. 근데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여성이었어요. 네. 이게 상위 탑
파이브 안에가. 그러니까 8분이 여성 의원인데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여성. 그러니까 저는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이 여성 정치의 성장.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30%를 이렇게 자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능력과 상관없이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여성 정치가 그만큼 성장했고 여성들의 정치적 역량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는가.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한 분도 없어요. 네. 저는 이제 구청장은 여성의 몫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남성 정치 선배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구청장이 하는 일을 보면 대개 생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성 정치인들이 훨씬 그동안 잘 해왔고 잘하고 있는 것이 증명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선거에서는 구청장은 꼭 우리 광주에서도 여성 구청장이 등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네네. 여성 구청장만 없는 게 아니라 여성 국회의원도 지금 없죠. 예. 방금 이민철 이사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성이 어쨌든 여성의 의원들이 훨씬 비율이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에 강주는 특이할 만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 이전만 해도 여성의 시의원 특히 광역의원의 비율은 굉장히 낮았죠. 근데 2014년에 강주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부분 민주당이 당선이 됐으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전략구라고 하는 여성 이를테면 이것도 쿼터제의 일종이죠. 이것을 선포를 하면서 거기에서 당선됐었던 5개 구 중에서 여성 의원들이 골고루 나와서 지역구에 안착할 수 있었던 하나의 시스템이었고요. 이 시스템이 2018년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여성 의원들이 8명까지 늘어났던 거지 이전의 방식대로 그냥 비례에 홀번을 주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강주에서 특히 강주는 굉장히 진보적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내재된 보수성이 굉장히 강한 동네이기도 해요. 네. 여성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주가 특별히 강주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을 했던 여성 전략부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지역의 여성의 의원수를 확대시켰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후에 여성의 정치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각 정당에서 노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단적인 저는 A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앞서 뭐 뉴질랜드 얘기도 나왔고 혹시 우리나라와 이제 좀 더 비교해 볼 만한 혹시 해외 사례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혹시 전진석 예. 행정관께서 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법, 양성쿼터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각 정당이 이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심지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후보자 추천할 때부터 남녀를 거의 동수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 당연히 당선된 사람도 거의 반반 정도 되고 있어서 뭐 헬싱키 시나 헬싱키 시의원 같은 55대 45% 정도가 어느 한 성이 넘지 않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라고 규정하지 않지만은 이 양성평등법 안에는 남녀 어느 한쪽이 적어도 40% 이상을 점유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여성의 정치 참여가 45%에서 55%까지 갔던 거이고요. 독일은 제가 최근에 이제 자료를 좀 봤더니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녹색당 전당대회에서 당내 토론의 발언자 성비가 젠더 균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여성 당원들이 그 토론을 지속하거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거를 당원 규정에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견을 펼쳐라고 결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의견을 펼치라는 과정까지도 이미 독일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에 훨씬 선진적으로 좀 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01년 3월에 실시됐던 어떤 도의와 시의회 선거 때 남녀 동수 후보법을 만들어서 일명 파리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성을 50% 의무 공천을 하고 이러지 않았을 때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을 하는 이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22%에서 47%까지 확대되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여성의 지역구 뭐 30%, 20%, 10%가 되지 않았을 때 국고 보조금을 최소한 50몇 %에서 20몇 %까지 다운시켜버리는 이런 논의가 좀 되고 있어서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를 봤더니 정당 내에서 여기도 이제 모든 여성의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하나는 법령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정당에서 자율적인 자기 당원 당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 내 모든 조직에 여성 할당제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여성을 50% 공천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을 하다 보니 이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나라들이 여성의 의원들 정치 참여 기회도 확대가 될 뿐만 아니라 여성들 의원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문제는 공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가가 여성 의원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대시켜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천 이 과정 속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들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어떤 비율을 높이기 위한 권고 사항을 보니까 해외나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의무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어서 이민철 이사장께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그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네. 최근 세계 정치에서 이제 좀 떠오르는 스타들 중에서는 여성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이상한 스타 말고요. 좋은 의미의 스타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네.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유럽의 지금 주요 도시의 그 시장들이 첫 여성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파리의 안 히달고 시장,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의 아다 콜라우 시장, 그 다음에 로마의 되게 이름이 어려웠는데 비르지니아 라지 시장. 이분들이 전부 첫 로마 시장, 첫 여성 로마 시장, 첫 파리 여성 시장, 첫 여성 파리 시장, 첫 여성 바르셀로나 시장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이런 뭐 변화가 오래된 것은 아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분들이 지금 첫 여성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거대 정당의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된 게 아니고 새로운 정치 운동, 시민들의 어떤 운동에 의해서 이분들이 여성으로서 첫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변화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그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에 이어서 SNS 파워 넘버 2라고 하는 AOC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코르테즈,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 같은 경우도 29의 이제 정치를 그렇게 세계적인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 기존의 민주당이 아니고 그 코르테즈 의원을 만든 젊은 이제 정치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시민운동. 그분들이 이 의원을 출마를 시키고 선거운동 통해서 당선을 시키고, 그리고 이 의원이 이제 그 의회에 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정책과 내용을 이 정치 그룹이 함께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배경이나 세력이 여성 정치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 것도 네.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현황이나 또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여성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여성이 정치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이민철 이사장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뭐 이미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저는 일단 네. 싸움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는 뭐 많은 그 국민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 대해서 조금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네. 하는 일 없이 맨날 싸우기만 한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협력 내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정치의 역할인데, 문제가 그 국회에 들어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없는 문제도 생기는 데가 지금 국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일단 싸움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은 생활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이 느끼는 아주 그런 생활의 어려운 점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논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남성 정치인들, 50대 이상의 남성 정치인들은 제가 보면 생활 시민들의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논의를 하지 실제로 이게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것도 늘 그분들끼리만 어딘가에서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관심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여성 의원이 물론 어떤 여성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지만 네. 그래도 여성은 지금 남성들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분위기, 그 충돌, 반감이 생기면 무조건 고성이 오가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바뀔 것이다.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에서 책을 읽는 한 의원, 또 아기를 안고 발언을 하는 뭐 이런 그런 모습들 자체도 상상을 해본다면 국회 분위기가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진숙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의 정치 참여가 많아지면 가장 바뀌는 것들 또 어떤 정치의 것들이 패러다임이 일정 정도 바뀔 수 있겠다. 네. 방금 이민철 이사장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권력지향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다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치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에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네. 늘 조종하고 이걸 감싸 안고 뭔가 협력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사안을 다루고 뭔가 협의가 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하거나 충분히 그런 능력들을 좀 발휘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거 제가 이제 정치적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장과 경제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지다 보니까 항상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고 끊임없이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개념 속에 경제라고 하는 걸 주요 하도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그 속에서 사회적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하도로 남겨져 있는 거고, 이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의 어떤 성장에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은 여성들이 그동안 담당했던 영역이죠.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좀 더 깊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아마 2016년에 발표했던 자료이긴 한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했던 것을 보니까 실제 16대, 17대, 18대 이러면서 조금씩 여성 의원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도 그만큼 법률로 실제로 제정되는 데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여성 의원이 발의한 여성 관련 법률안이 성차별 개선, 양성평등 증진 또는 뭐 성과 가족의 대상으로 하는 폭력 예방 문제, 피해자 보호 문제, 그리고 모성보호, 가족의 양육 돌봄 지원 문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문제,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주로 법률로 제정이 되고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지금 여성의 의원수 증가하고 비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복지국가를 저희들이 향해서 가는 발걸음에 사회적 개혁 공동체 돌봄이 그 복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굉장히 큰 유시들을 여성 의원들이 실제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이런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여성 의원의 증가가 결국은 정치 패러다임과 국가가 어느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나침반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우리 사회의 여성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아마 모두가 다들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주제를 다르게, 왜 그러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그 저해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들의 경우에 정치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뭐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장 큰 이유로 어떤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신지, 먼저 김경래 정책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차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 네. 네.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앞서서 두 분께서 여성이 얼마나 남성들보다 더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성 중심적인 정치 문화라든가 전체 사회 변화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정치는 이제 거꾸로 계속해서 남성 중심적인 정치 문화 속에, 그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봤을 때 내가 저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실제로
신진 여성 정치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 구조도 기회 구조지만 일단은 어렵게 진입을 했을 때 그 안에 정치 문화에 함께 녹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부정부패, 비리, 뭐 끈덕하면 싸우는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버려서요. 자꾸 싸우는 이런 정치,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체 보도를 통해서 보다 보니 일단은 일차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독일 메르켈 총리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성계 안에서 이제 일명 박근혜 논쟁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네.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래도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이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 또 여성이 국회의원 비율이 많이 늘어나면 한국 사회가 정말 깨끗해지고 정말 그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도 여성이 하면 더 나을 것이다. 네. 한 측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당시에는 이제 아마 그때 당시 한나라당 무슨 네. 뭐 대평원가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대선 입후보자 뭐 이런 건 아니었었고요. 그랬을 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켠에서는 아니다. 여성주의적인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성의 민의를 대변하고 이 남성 중심적인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명 생물학적 여성 대 정치적 여성주의 논쟁이 네.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또 결론은 이제 뭐였냐면 그래도 더 많은 수의 여성 정치인들이 나와서 여성들이 많이 정치계에 대거 진입하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더 많은 수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더 많은 수가 안 됐고요. 네. 기껏해야 지금 아까 말씀드린 17% 광역지자체 30% 이 정도란 말이에요. 35% 4%.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의 여성 참여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또 지금 현재 정치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일부는 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여성주의적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또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 일반 여성 시민들이 보기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터에 그래도 여성 정치인들이 가면 뭔가 좀 바뀔 것이다. 깨끗한 정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많은 수의 여성 정치인들이 배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들어간 여성 정치인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당사자는 그 남성 중심적인 정치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성 정치인도 들어갔더니 또 일부 정치인들은 남성 중심적 정치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네. 똑같이 정치하네. 네.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하면 여성 정치인을 양성해서 아까 시민사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성해서 여성 대표자를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최선을 선택할 수 없고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이므로 선거 자체도 참여하지 않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일차적으로는 여성 정치 참여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여성 정치인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 여성들에게는 아까 제가 잠깐 짧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뭐 각 정당의 공천제도랄지 뭐 선거제도랄지 다 문제점 말씀해 주셨다시피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아주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인 정치 구조와 문화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은 사회적 자본, 물적 자본이 네. 남성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뭐 인맥, 이렇게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걸 이제 일종의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말 그대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 신진 정치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약한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물적 자본도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돈이 많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과정을 또 치르기에도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상대적인 네. 부재 내지는 좀 그 열세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중심적 정치 구조와 문화와 더불어서 네. 여성 정치인들이 직접 이렇게 대표자로 나서기도 어렵고 또 일반 시민 여성들은 이런 전반적인 이제 한국의 정치사 속에서 이렇게 뭐 느껴졌던 정치에 대한 불신들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보윤 정책실장께서는 어떠십니까? 앞서 이런 저해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에 대한 인식,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교육과 정치에 대한 언론의 태도로부터 좀 비롯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정치의 본질은 우리 사회의 계급과 계층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또 갈등하고 투쟁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라는 본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가 사실 갈등하고 투쟁하지 말라는 건 또 정치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국민이 염증을 느끼냐고 생각하냐면요. 그곳에 내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를 위해서 국회에서 투쟁한다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을 다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라는 정치의 장 안에 내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가 경쟁력 자체를 훼손하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지금 어둡게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떤 그 여성들이 당해왔던 불평등의 구조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질 나쁜 어떤 일자리에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고 어떤 이런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절반이 여성인데 과연 아까 전지숙 행정관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성 의원들이 진출하니까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듯이 네. 소위 여성의 정책 진출 남녀 동서의 원리가 관철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임신, 출산, 육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취업, 승진의 문제까지 우리 사회의 그물처럼 얽혀있는 이 불평등의 구조와 불합리한 구조를 수정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계급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진출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정치사라는 것은 시민계급과 노동계급의 정치적 조직화와 정책 진출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21세기의 정치학의 역사는 어떻게 새로 써져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의 정치적 조직화와 정책 진출의 역사로 새로운 정치 역사가 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견고한 어떤 현재 현실적 정치 구조를 돌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아까 어떤 부정적인 정치는 뭐 혐오스럽고 갈등적이고 하는 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치는 반드시 우리의 계급계층의 문제,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대응하고 인식하고 조직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설령 정치에 불신이 있거나 또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역량에 발휘하기엔 너무 부족한 어떤 부분들의 한계를 느끼더라도 뛰어들 수 있는 여건, 그게 바로 이제 남녀 동 비율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또 마련해 놓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비율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 지역과 또 우리 전체적인 우리나라를 봤을 때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여성이 정치 참여하고 있을 때를 보면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왜 지역에 비해서 당선자의 분포도를 봤을 때 수도권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도 이제 인구 대비라고 보아야 할지, 혹은 또 다른 뭐 의미가 있는 건지, 전진숙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정치적 자원의 분배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몰려 있는 게 사실이고요. 대학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인구일 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정보,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에 우리가 균형 발전이 되어 있지 않는 측면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기본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역과 이 결정적으로는 의식의 문제, 이를테면 지역으로 내려올 때에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자원과 정보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시스템 자체가 소위 말하는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들이 훨씬 빠르게 정보와 인식의 변화도 좀 빠른 거죠. 근데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는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다 보니까 강주도 8개 선거구잖아요. 네. 8개 선거구를 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소수의 자원을 가지고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자원의 배분 문제인데 먼저 저희가 남성을 중심으로 편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걸 당연시 여겨지는 지역의 보수적인 어떤 의식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서울 뭐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이 조금 더 의식이 더 높거나 낮거나 이런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네트워크가 더 강하거나 적거나 이런 문제도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라고 하는 각 정당에서 더 깊은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실제 당선 가능한 정확하게 각 정당이 당선 가능한 지역에 여성 후보를 내는 경우 일부러 배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또 일부 정당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여성의 의무적으로 뭐 공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배제시켜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전반적인 거를 고려를 하고 조금 여성들이 진행이 됐을 때 수도권이든 지역이든 어쨌든 균등한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당선자 분포가 좀 균형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혹시 덧붙여서 김경래 정책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전진숙 행정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 중앙 집권적인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 그것이 이제 또 실제로 지역의 불균형 발전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불균형 발전 역시나 사실은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극복해서 좀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것도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또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없는 그런 구조나 문화에 대해서는 전 행정관님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성이 지역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대표자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들만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네. 지역의 여성들은 아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역에서의 삶 그러니까 지역민으로서의 차별과 여성 남성 중심적인 또 정치 문화에서 기인하는 여성으로서의 차별 이걸 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뭔가 정치 활동을 하고 대표로 좀 나서봐야 되겠다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구조적인 측면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어떤 인식, 사회문화적인 의식 변화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다라는 이런 인식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정치 구조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부가적으로 김보연 정책실장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항시 권력의 과도한 편중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중앙 또 특정 집단에 의해 권력이 편중돼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냉정히 바라봐서 소위 우리가 스카이라고 일컫는 서울의 소수 명문대, 그 다음에 입법사법고시 출신의 고위 관료 출신들, 그리고 남성으로 표현되는 이 집단이 사실 정치 권력이 이들에게 집중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도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인데요. 네. 근데 이 정치가 출발 자체가 동일선상에서 새로운 판을 짜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짜져 있는 게임의 룰에서 어떤 권력 투쟁을 하게 돼 있는 과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모든 조건 자체는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선거 환경이 여러 가지 제도, 법과 제도 개선의 문제는 선거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 제가 전진수 의원님하고 같이 지방의원 하면서 느꼈던 그 여성 정치인이 그 느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이를 안고 의정 단상에 올라야 했던 그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것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라는 과제도 있고요. 그래서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이 정치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지지 기반과 조직의 문제, 그다음 정치 자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영역은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영역이라고 봅니다. 선출직 공직자로 나가는 문제가 있고, 임명직 공직자로 활동하는 문제가 있고, 또 당직자로 활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여성 정치인들에게 임명직 공직자로서의 길과 또 고위 당직자의 정책 경험들도 확대해주는, 그러면 또 시민사회가 함께 여성 정치인들의 방금 말씀드렸던 선거 환경과 지지 기반과 정치 자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나 불공정한 게임에 네. 어떤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여성이 이제 정치 참여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저해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나눠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의 정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아주 중요한 오늘의 핵심 토론의 의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구 30% 여성 후보 공천 의무제를 좀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일단 이 여성 후보 공천 의무제 30% 이런 비율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김보연 정책실장께서 이어서 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이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실천하는 문제는 저는 이게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누구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법과제야말로 여야 공동 입법정책과제로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3월 8일 여성의 행사에서 본인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사실은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이건 이미 공약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각 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걸 또 다른 정쟁과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20대 임기 안에 지역구 여성 30% 공천 실천 의무화를 여야 공동입법으로 저는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진숙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구 30% 여성 후보 공천 의무제,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란드, 프랑스, 영국, 뭐 독일을 다 비롯하여서 여성에게 일정 정도 콧대제를 진행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정치적 참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여성 콧대제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었을 때 획기적으로 아주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내용에 있어서 정치적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김보윤 시장님 말씀하셨던 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여성 정치 참여 학대 위원회가 지난 4월 말에 출범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역구 여성 공천 30% 실현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명문화된 이런 것들로 지금 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이 모두 지난 3월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밀고 나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근데 이 측면에서 하나 더 보아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여성 지역구 30%라고 하는 요구하는 게 그 30%라고 하는 요구 안에 담아져 있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의 혁신,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넣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각 정당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모습과 국회의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모습들을 탈바꿈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대 교체이고 정치 개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과, 민주당에도 지금 벌써 총선 기획단이 꾸려져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여성들과 청년들을 좀 더 많은 총선 기획단으로 만들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올 거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이제 선거법 패스트트랙해서 12월 3일까지 뭔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입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논의에서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이 여성의 지역구 30%를 의무화시켜내는 것에 대해서 지는 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법정 규정으로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법률로 안 되면 이건 각 정당의 당원 규정으로 만들어내고 각 당의 대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나경원 대표는 본인이 합의한 내용인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내뱉었던 이 약속을 그 정당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이것도 하나의 감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덧붙여서 더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지금 지역구 30% 여성 후보 공천 의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성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이런 어떤 여성 대표성 확보를 네. 위해서 계속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몇 가지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제 할당제 하거나 여성 할당제 하거나 여성 의무 공천제 하거나 그다음에 여성에게 특별하게 뭐 가산점 제도를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인데, 네. 보통은 이제 뭐 각 당별로 당원 당규에 의해서 이런 이제 뭐 제도들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문구들을 보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 네. 할당을 할 수 있다. 네. 30% 이상 할당을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강제성을 가진 의무적인 규정으로 좀 바꾸는, 정당 차원에서는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마치 30%가 거의 도식화돼서 네. 마치 여성 참여 확대 그러면 30%만 달성하면 되는 것, 뭐 이렇게들 많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보통 선거구 제도를 개선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인구수 비례 대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남녀동수 원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라는 것도 어떤 기본적 배경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네. 여성계에서도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것이 마치 30%가 뭐 여성 할당제의 전부인 것처럼 못 박지 말자. 네. 궁극적으로는 40% 50% 네. 이렇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앞서서 뭐 다른 나라들 상황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거의 뭐 40% 뭐 이렇게 네. 다들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좀 그렇게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시민사회에서 지금 이제 여성단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까 뭐 민주주의는 자기 계층, 자기 집단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드러낼 수 있는 후보들을 좀 많이 배출하는 것도 어떤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이 여성들의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어떤 여성들의 민의들을 이와 요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들을 네. 어떻게 양성하고 배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는 주로 문제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비관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성들 스스로도 이제는 아무리 그것이 차악이라도 차악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네. 최선의 후보들을 찾고, 정말 우리가 맨날 선거 때마다 정책 선거하자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정책을 들여다보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정책 비교 검토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성주의적 정치 철학을 가진 여성 정치인을 배출하겠다라는 것은 여성주의적 정치 철학을 가진 여성들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굴하고 양성해보자라는 의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할당제 이야기하면 이거 여성에 대한 역차별 아니야? 능력도 없는데 여성들한테 비율 주자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당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균형 성장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출발선이 다르고 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조금 덜 기울어지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판들은 저희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성주의적 정치 철학을 가진 여성 정치인들 배출 양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럼 결국은 여성들만의 권익과 이해 요구를 대변하는 여성 정치인을 내세우자는 거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역차별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여성주의적인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포함해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연대해서 네. 그들을 위한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성 후보를 말한다라는 것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발언권을 좀 주시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제도에 대한 그래서 어떤 개선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어떤 제도가 아니냐라는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보연 그 정책실장께서도 제도적인 지금 현재 이런 문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마치 제도처럼 보이지만 이게 형식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적 진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여성할당제, 여성의무공천제, 또 가산점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는 있지만 또 이것들만으로서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제 이번에 저희 민주당 총선기획단 같은 경우 전진숙 행정관님이 말씀하셨지만 15명 중에 5명을 여성으로 안배를 했고 네. 15명 중에 4명을 청년 몫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이건 당의 의지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쉬운 건 여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나 이런 게 실질적인 경선에서 결정적인 기능을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그 경쟁의 룰과 이런 것들에서 먼저 선행되는 그 지역 할당제 아니 여성 할당제라는 30% 관철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의무공천제를 관철하는 게 더 중요한 제도고 그런 부분에서 가산점 제도는 거기에 따른 보조적인 어떤 장치들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민철 이사장께서도 여러 가지 그 제도 지금 마련된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죠. 그래서 비례의원 숫자를 75명으로 좀 확대하는 안인데 아무래도 이제 비례의원이 확대되면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의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돈과 학연, 혈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돈과 조직이 풍부한 남성, 50대 이상의 남성 중심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하면 네. 비례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이나 또 소수자나 약자들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준연동제지만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돼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서는 이제 여성 그 공천을 지역구 공천 30%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지역에 8개 선거구로 놓고 보면은 38에 24, 2.4가 되는 그 3명이 세 명인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당한 변화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러면 지역구의 30%는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고 하면 그 현실적 변화를 어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투표권, 그러니까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10대의 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페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10대들 같은 경우는 여성주의라든지 또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좀 10대들이 한 살 정도, 1년 정도 되는 그 숫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저는 여성 정치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통과들이 가장 또 시급한 문제다라고 보셨고요. 예, 전진숙 행정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의 미세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제도를 그렇게 바꿔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음모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일실로 진행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죠. 이를테면 당선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늘 강조하면서 당선 가능해야 된다. 어찌보면 각 정당으로서 의석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있어서 남녀 간에 이 비교를 했을 때 여성들의 불리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미안하지만 중앙당에서 자기 사람을 심는 과정 속에서 개파 공천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그 속에서 희생양은 항상 여성입니다. 네. 우리가 IMF에서도 직장에서 생계를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남성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여성들은 자동 뭐 해직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각 정당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이곳 강주에서도 뭐 그런 사례들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혁신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현실화되기는 좀 많은 길이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하고요. 저는 실은 이제 뭐 김경래 정책위원 나오셨는데 각 정당의 움직임은 그리고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 정당에서도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고 했을 때 하나는 정당 자체 내에서 자기의 혁신을 이뤄내고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 움직임이지만 그것의 원동력은 결국은 시민인 거예요. 시민들 속에서 끊임없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주장을 해주셔야 되고 그것이 운동이 되었을 때 이게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네. 측면에서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상 또 정당에 몸을 담게 되면 내 뜻과는 또 무관하게 정당에 이끌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거대 두 거대당이 지금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국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특히 여성에게는 더 힘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자유롭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마 그 어떤 국회 때보다 이번 20대 국회를 보면서 이미 지난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야기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직접 참여해서 정치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잖아요. 이런 경험을 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20대 국회가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네. 20대 국회는 거대 양당이 극단적인 대치를 실제로 하고 있었고 소수정당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데서 일정 정도 핸들링은 분명히 하고 있었지만은 두 당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가 실제 법안 처리율이 29.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실은 19대 때도 무슨 식물국회의원이 어떤 이야기했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사기용 무더기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고 실제 이게 법률로 제정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가장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를테면 국회의원 소환제라든가 국회의원 소환제라든가 상임위원회 상설화, 회기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세비를 삭감한다든가 국회의원회, 윤리위원회 시민 참여가 자기들끼리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의 정당한 절차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국회윤리위원회 시민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민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싸움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어쨌든 검찰 수사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만 여기에서도 의원들이 굉장히 법적인 조치에 취해지고요. 경각심을 더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이어서 이민철 이사장께서 저는 얘기해 이제 주시죠. 우리 사회가 다양성 사회로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도 이제 양당제에서 다당제 사회, 다당제 국가로 발전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은 이제 조금 실험은 됐는데 제대로 이제 정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음 국회 내년 선거를 통해서 다음 국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다당제의 시스템으로 저는 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이 지금 5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국 정당만 지금 창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 지금 어려운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만 또 특별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광주에 정치 활동을 잘하는 분들이 광주 정당을 창당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되게 그렇고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 이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또 시민들의 역할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제 저는 시민운동 하는 입장에서 결국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제 정당이 자기 개혁을 할 수 없다면 시민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시민운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가 어쨌든 지금 정치개혁의 법안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당이 스스로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시민사회에서 계속 만들어가야 될 영역이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가산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를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이게 득표율의 25%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여성 후보가 최소한 45%를 득표를 해야 네. 25% 가산점을 얻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5%를 얻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네. 그동안의 선거가 학연, 혈연, 지연에 근거한 인맥선거, 조직선거, 돈선거를 해왔다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여성, 그 부분에 약한 여성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름을 붙인다면 시민인연을 만들어서 시민의 힘으로 여성들이 그 정치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선거운동도 해주고 선거 자금도 마련해주는 방법 말고는 과연 현실 정치에서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아까 지역정당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지난번 선거 때 조금 신선했던 것이 녹색당 안에서 좀 페미니즘적인 정책이나 공약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네. 좀 저는 청년들한테 조금 희망을 보는 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그 정당 제도 개혁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네. 좀 새로운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는 정당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중에 이제 얼마 전에 광주 여성영화제에서도 페미니스트 당 창당기라는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는데, 네. 좀 광주에서도 그런 신선한 흐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김보윤 정책실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부연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권력 구조, 정당 구조, 선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기존의 어떤 정치 문제를 일소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상당히 장기적 과제인 것 같고, 방금 김경래 박사님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서구 유럽 정당의 그 여름 정치 캠프 분위기를 보면 완전히 저기 무슨 락 페스티벌 같기도 하고 그 캠프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활기차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정치 문화라는 게 정말 그 지난번에 우리 뭐 여성 정치 파티를 하듯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정책적 과제들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만나보기도 하는 그런 문화를 바꾸는데 저희들 스스로가 기존 정당의 구성원들이 먼저 좀 반성하고 더 혁신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많은 얘기들을 또 해주셨는데 못다한 얘기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사실 여성 정치 참여에 활성화는 많은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 남녀를 떠나서 모두를 위한 그 정치 참여는 꼭 필요하다라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혹시 못다한 얘기들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좀 대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정치는 시민 모두가 만드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 특히 정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또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리더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근데 그런 정치권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권리는 법과 제도가 기본 방향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시민 또한 그 권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여성계가 참 숙제가 많습니다. 물론 여성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좋은 여성 정치인을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일했던 그런 여성들이 어쨌든 중앙무대에 들어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바꿨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의 안성은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20년에 이러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바로 밑에 세대교체, 인물교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바람도 많이 일으켜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강제도 좀 해주시고 당은 당대로 노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김경래 정책위원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에 획기적인 역사적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민철 이사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저는 오늘 이제 두 분 또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들 두 분이 오셨는데 지난번 그 시의회 때 두 분 계실 때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선거 구 개편을 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다 되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또 나서 주셔가지고 선거구 개편을 어쨌든 다양성이 확보되는 3, 4인 선거구 개편이 광주에서만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광주의 정치 어떤 역량과 문화를 드러낸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이 선거제도 개편도 지금 민주당만 결심하면 가능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현재 그런 민주당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광주의 민주당이 전체 전국의 어떤 민주당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부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그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여성 정치가 확대될 수 있다. 그걸 좀 마무리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보현 정책실장께서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력한 여성 정치인 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 모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능력과 책임성을 겸비한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해서는요. 저는 오늘 우리 토론회를 출발로 범여성계 또 범시민사회의 관심과 어떤 새로운 화두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정당의 경계를 좀 뛰어넘는 전략적 연대, 정당 간들에도 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남녀동수 시대라는 것이 결코 먼 꿈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반년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총선.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그저 구호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